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놀러 왔습니다. 지난주에 너무 재밌어서 오늘도 놀러 왔는데요.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일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슬기입니다. 요새 바깥 날씨가 점점 더 더워지고 있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도 과열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은 매매 시장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 경매 시장에서도 5억 원대 아파트에 30명이 몰리면서 10억대까지 이 낙찰가가 치솟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이렇게 경매 시장까지 뛰어든 실수요자들. 서울 이 중저가 아파트 시장의 불장 속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전략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02-2638-3967번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에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소개해 보겠습니다. 로엔리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 김명길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서울 내의 재개발 지역, 유망 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 뒤에 서울의 지도를 바꿀 가능성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동작구 노량진입니다. 요즘에 왜 투자자들이 이런 노량진에 주목을 하는지, 왜 인기가 많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방송 끝까지 보시면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정비 사업 언제나 늘 우리의 관심 순위에 들어와 있긴 한데 요새는 점점 더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일반인들이 얻는 데는 정보가 또 한계가 있잖아요. 전문가들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다라고 하신다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방송만으로는 부족하기도 하죠. 내 상황을 조금 더 전문가와 깊게 이야기 나누면서 전략들을 가다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한 자리도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본부장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307호에서 진행을 하고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투자 금액대별로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도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니까 방송 중간에 나가는 번호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들이 참 소중한데 그런 자리들 다 마련되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늘 항상 경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요. 오늘 한국은행 금통위도 열렸었죠. 신현송 신임 한은 총재가 총재 자리에 오르고 나서 첫 번째 금통위 자리였었는데요. 8연속으로 금리가 동결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제는 금리 인상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라는 시그널들도 잡히는 좀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 점점 더 좀 뭔가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외에도 지금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체크해 봐야 되는 이슈들 좀 정리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6년 부동산 시장 핵심 이슈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십니다. 금리가 내려간다는데 왜 체감이 안 되냐? 부동산 시장 좋아진다는데 왜 그대로냐라는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보시면 금리와 대출과 공급입니다. 먼저 금리 동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인하와 한국 동결입니다. 미국입니다. 금리 인하가 진행 중입니다. 3.5에서 3.75%로 진행 중이고 금리가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기준금리가 2.5%로 동결이 되었습니다. 차이는 1.25% 금리 격차가 나고 있는데 핵심 포인트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곧바로 국내 대출 여건이나 부동산 시장 개선으로 이어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 한도 축소입니다. 스트레스 DSR 확대로 스트레스 DSR입니다. 3단계 적용 중이고 이거는 미래 금리를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매수 억제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작년과 같은 연봉이고 같은 소득인데도 대출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 대비를 하셔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됩니다. 핵심 포인트는 대출 의존도가 높은 수요자들이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중심으로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공급 절벽입니다. 서울 입주 물량이 급감했습니다. 현재 9,600가구 수준입니다. 전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전년도를 보시면 약 37,000가구였습니다. 현재 9,600가구를 보셨을 때 70% 정도가 급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세 난도 있습니다. 단기 공급 부족으로 보이고 핵심 포인트입니다.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재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뉴타운의 정의 및 특징입니다.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노후 도심을 종합정비해서 도심 속 신도시로 재탄생시키는 사업 모델입니다. 대규모 기반시설과 공원 그리고 공공이 같이 기여를 해서 단지와 지역이 동시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뉴타운은 2002년 시범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름, 은평, 왕십리 3개 지구를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을 했고 2005년에는 도촉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제도적 기반이 확립을 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도 도입을 했습니다. 서울시가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도시계획과 인허가를 통합 심의를 해서 이런 재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모델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의 특징과 진화입니다. 대규모 시설,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공원 녹지 확대, 교통 인프라 개선, 주거 환경 업그레이드. 네, 이렇게 뉴타운은 도시 자체가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진화 모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신속통합기획이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서 정비 사업의 심의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모델입니다. 자, 그럼 뉴타운을 보셨으면 성공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 기름, 왕십리, 아현 뉴타운입니다. 먼저 은평 뉴타운입니다. 대규모 택지형 단지입니다.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해 있고 서울 최초의 뉴타운입니다. 면적은 약 350제곱미터입니다. 왕십리 뉴타운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규모가 큰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었고 대규모 공원 축조 호선과 자족, 쾌적성 강화, 그리고 교통 인프라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성공 요인으로는 대규모 택지형 단지, 공원축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뉴타운입니다. 브랜드 타운화, 성북구 기름동과 정릉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름 뉴타운은 노후 저층 밀집지를 정비를 했고 브랜드 아파트를 유입을 해서 상권 고급화가 완료된 뉴타운입니다. 강북의 균형 발전을 이룬 굉장한 큰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서 주거 중심형 타운이 만들어졌습니다. 성공 요인은 노후 저층 밀집지의 브랜드 타운화다 이렇게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십리 뉴타운입니다.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성동구 왕십리에 있고 면적은 33만 7,200제곱미터, 세대 수는 5,639세대, 구역은 3개로 지정돼서 하고 있습니다. 자, 도심 접근성의 확보가 굉장히 좋고 스카이라인이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이미지가 굉장히 전환된 뉴타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성공 요인은 도심 접근성과 스카이라인 재편입니다. 그리고 아현 뉴타운입니다. 마포구 대표 뉴타운이라고 할 수 있고 마포 공덕동 일대입니다. 마포구 중심에 위치해 있고 상권 활성화가 완료가 됐고 주거 환경 개선과 편리한 교통 그리고 학군과 생활 인프라 구축, 쾌적한 자연환경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성공 요인은 마포구 중심과 상권 활성화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 뉴타운 사업이 보시면 교통과 상권, 주거 환경이 함께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노량진 뉴타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의 개요입니다. 약 1만 세대 규모
그리고 2027년 전구역 착공이 목표입니다. 노량진 뉴타운 총 공급 규모입니다. 약 10,000세대, 만세대 규모로 신축을 할 거고 지도를 보시면 1구역입니다. 1구역 지금 대장주로 33층 그리고 2,992가구가 약 3,000가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올해 4월 달에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6구역입니다.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일반 분양이 굉장히 흥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구역 고밀도 개발이 진행 중입니다. 건축 심의 통과 등 사업 막바지 단계에 있고 철거 착공이 임박해 있다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노량진은 하이엔드 브랜드가 대거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GS, SK 이런 대형 건설사 하이엔드 브랜드 대거 유입으로 노량진 전체가 가치가 동반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노량진 재개발 로드맵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핵심 타임라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2025년 하반기입니다. 사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서울시가 노량진 1만 호 전폭 지원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도구역, 8구역, 6구역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착공에 돌입을 했고 4, 5, 7구역 이주 및 철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현재입니다. 현재 집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인허가와 분양 랠리 구간이다. 대장지 1구역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처분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4월 달에 완료가 됐고 6구역입니다. 첫 일반 분양이 흥행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15구역입니다. 15구역 모아타운 동의서를 지금 진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둔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약 40%를 돌입을 했고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초기 진입 기회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미래가 그려지는 예상입니다. 2028년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1단계 입주 개시입니다. 6구역, 8구역 등 선도구역이 입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대규모 신축 인프라 및 상권 형성이 가시화가 되고 초기 가격 시세 분출기다, 자산 가치 상승기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때부터 이제 도시 이미지가 실제로 보이는 그런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에서 31년입니다. 한강벨트 완성기, 1구역 등 대단지 아파트는 입주가 완료될 거고 15구역 모아타운 신축 입주가 가시권에 진입을 합니다. 그리고 여의도, 노량진, 반포를 잇는 서남권 최고급 주거타운 완벽 재편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노량진 6구역이 흥행했는데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 수요 검증 완료의 성공적인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6구역 라클라체 자이드 파인입니다. 84 타입 일반 분양가 25억 5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3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완판이 되었고 2028년 11월 완공 후에 지금 입주 예정입니다. 수요 검증이 완료되었습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이 되었습니다. 시장 수요를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 노량진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6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파워도 볼 수 있습니다. GS건설과 SK 에코플랜트 브랜드 인지도도 확인이 되었고 입지도 좋습니다. 노량진역과 장승배기역 그리고 노들역의 역세권이다 볼 수 있고 그리고 가격 분석 및 경쟁률입니다. 우선 84 타입 일반 분양가 25억 5천만 원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6억 7천만 원입니다. 차이가 약 18억 8천만 원이나 납니다. 자, 노량진 6구역은 실제 분양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조합원 분양입니다. 조합원 분양은 사업 초기 단계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노량진 기준으로 6억 7천에 분양가를 기록을 했고 옵션 확장비가 우대가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옵션 가구 확장비 등에서 일반 분양자보다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로열 등과 로열층을 선점이 가능합니다. 조합원은 원하는 동과 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구조적 우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초기 부담이 적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분양입니다. 일반 분양은 완성된 신축 아파트에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노량진 일반 분양가를 보셨을 때 25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확정 상품 입주 시점이 굉장히 명확하다. 완성된 신축 아파트로 입주 시점과 품질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은행 대출 활용 가능해서 초기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리고 즉시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 후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고 또한 이제 임대 수익도 실현이 가능하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왜 노량진 15구역인가? 뉴타운 옆에 초기 단계 재개발 구역입니다. 자, 투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요가 검증이 완료되었죠. 6구역은 청약이 굉장히 흥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신뢰가 확립을 했고 2026년 노량진 뉴타운 개발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2025년 착공 시작을 했고 26년 사업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27년 전구역이 공사가 되고 28년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지금이 딱 선점할 수 있는 투자의 최적기입니다. 자, 접근 전략을 보시겠습니다. 뉴타운 옆에 초기 구역입니다. 15구역, 아직 가칭이긴 하지만 15구역이라고 불리고 있고 현재 저평가된 구간이 있습니다. 소액으로 선점이 가능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수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규모는 작습니다. 약 200명대이고 노후도는 30년 기준 60%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61%로 보이고 있고 이러면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전부 다 가능한 대상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용적률은 300%까지 확보가 가능하고 실투자금은 3억 원대, 3억 원 초반대로 가능합니다. 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3종 종상향 가능성과 한강 조망 기대 그리고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초기 단계로 투자 타이밍이 최적이고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합원 200명대 그리고 로얄동, 로얄층 선점이 가능합니다. 그럼 노량진의 교통 인프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 3대 핵심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트라이앵글 중심입니다. 자, 먼저 트리플 쾌속 역세권입니다. 1호선, 9호선 노량진역과 9호선 노들역 그리고 장승배기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 15구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면 주요 간선도로와도 직결입니다. 올림픽대로와 노들로 그리고 동작대교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고요. 한강대교, 동작대교를 통한 한강 이북 도심권 쾌속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서울 전역으로 빠르게 연결되는 다축 도로망이다. 핵심 도로망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광역 접근성입니다. 9호선 공항축 연결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접근이 탁월하고 강남과 여의도 출퇴근은 물론 글로벌 비즈니스에 유리하다. 이렇게 공항을 잘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입지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량진은 여의도까지 약 3분 한정거장이면은 이용이 가능하고 강화문까지는 15분, 강남까지는 11분대로 신논현은 11분대로 이용이 가능한 노선입니다. 자, 그럼 노량진 한강뷰의 가치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불패의 법칙 한강 조망권입니다. 자, 노량진 내에 지금 한강이 조망 가능한 블록은 지도를 보시면 노량진 1구역, 3구역, 그리고 14구역, 마지막 남은 15구역입니다. 전체 1만 세대 중에서 한강뷰 세대는 소수이고 먼저 절대적 희소성입니다. 서울 내 한강 조망이 가능한 입지는 극히 한정적이며 자산가들의 지속적인 수요로 가치가 우상향하는 중입니다. 공급이 한정적이라 가치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노량진은 또한 쾌적성과 야경 가치가 있습니다. 탁 트인 파노라마 뷰와 서울의 화려한 야경은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리고 브랜드 가치 견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형 건설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층 배치 시 고층 배치와 스카이 커뮤니티 설계 시에 단지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와 시세를 주도한다.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노량진 15구역 위치를 보시겠습니다. 완벽한 생활축, 희소한 평지, 그리고 파노라마 한강뷰의 잠재력입니다. 왼쪽으로 보시면 현재 15구역 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 2만 1,000 제곱미터 정도의 구역계를 보이고 있고 노후도는 약
61%입니다. 트리플 역세권 중심의 생활축입니다. 노량진역과 노들역, 장승배기역 사이에 핵심 생활권에 위치해서 기반 시설이 이용이 매우 용이합니다. 그리고 평지의 상품성과 편의성입니다. 노량진은 다들 아시다시피 언덕이 많이 져 있습니다. 하지만 15구역은 평지가 꽤나 많습니다. 구역 내 평지 비중이 높아서 향후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 시에 우수한 상품성과 편의성을 자랑한다. 그리고 파노라마 한강 조망권 기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접한 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0층 위치에서 한강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축 시에 고층에서 파노라마 한강뷰 확보가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빠른 사업 추진 동력입니다. 동의서를 진구를 시작했고 그리고 현재 약 40% 이상의 동의율을 달성해서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15구역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노량진 핵심권 진입을 위한 마지막 퍼즐, 15구역만의 독보적 가치입니다. 먼저 보시면 압도적 가성비입니다. 실투자금 3억 원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매매가, 분양가 5억 원 중반대, 그리고 실투자금 3억 원 초반대로 노량진 상급지에 입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로열층 선점입니다. 조합원 수가 200명 정도로 적기 때문에 향후 조망이 가능하고 선호동 호수 배정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상품성 극대화입니다. 평지 비중이 높아서 단지 내 이동이 편리하며 고층 배치 시 파노라마 한강 조망 등 커뮤니티 조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신 트렌드 반영입니다. 제일 후발주자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후발 신축의 가치라고 보실 수 있고 현재 뉴타운들 이렇게 선행구역들의 장단점을 보완하고 최신 설계와 평면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적용을 해서 상품성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약 1만 세대 규모의 뉴타운 완성 시에 상권과 생활 인프라 고도화의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량진 15구역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초기에 진입이 가능하고 뉴타운의 완성 수혜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량진 15구역 핵심 가치를 보시겠습니다. 망설이면 늦습니다. 자, 서남권 신주거 벨트입니다. 한강 벨트의 마지막 탑승 기회라고 할 수 있고 노량진 15구역 투자 4대 핵심 요약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투자금 3억 원 초반대로 진입이 가능하고 노량진 최저가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구적 한강 조망권이 있습니다. 희소성 높은 평지이기 때문에 신축했을 때에 한강이 영구적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그리고 안전마진 예상입니다. 일반 분양보다 조합원 분양이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선호동, 선호층 선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약 200명 소규모 조합의 특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행동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실투자금 약 3억 원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억 원 이하 소형주택입니다. 15구역도 지금 포함이 되는 구간이고 주택수가 제외가 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면적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금액은 수도권 6억 원 이하입니다. 기간 및 절세입니다. 2024년 1월, 그리고 내년 27년 12월까지 준공이 되어야 되고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고 그리고 보유세 양도세에서 기간 제한 없이 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종부세, 양도세 측면에서 다양한 상당한 큰 장점이 있고 이런 속도감 있는 접근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자, 투자는 확정 이유가 아니라 가능성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그 가능성을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의 이슈를 정리를 해주시면서 왜 뉴타운, 특히나 노량진 15구역에 집중하셔야 되는지 저희가 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뭐 공급 부족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올해 수도권 지금 신규 입주 물량이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눈길이 뉴타운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금리도 또 문제죠. 우리나라도 지금 7월부터 금리 인상 가시화된다라는 이야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또 하필 또 동시에 지금 한국과 미국 다 중앙은행의 리더가 바뀌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도 케빈 워시가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비교적 좀 소액으로 좀 더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뉴타운으로 더 눈길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노량진 15구역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방송으로만 듣는 건 좀 부족하다. 조금 더 많은 정보들 얻고 싶다. 내 지금 투자 자산과 비교해 가면서 조금 더 깊은 정보들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특별한 자리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부장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로엔리 부동산 중개법인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마포대로 38번지 307호이고 마포역 3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액대별로 투자 금액대별로 상담이 가능하고 부동산 관련 정보나 재개발 투자 관련 정보를 많이 알려드리는 자리이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복잡한 시장 속에서 내 정보들 조금 더 공개해가면서 전문가와 깊은 이야기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02-2638-3967번,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샵 3989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가이드 계속해서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의 길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엔리 중개법인 김세원 본부장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엔리 중개법인의 김세원입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위의 폐지가 지난 이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아직은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관심은 있으나 향후의 부동산 시장이 관망이나 판단이 어려워서 아직까지는 좀 주춤주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또 최근에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이슈들이 굉장히 뜨거운 존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재개발 관련해서 최대한 간략하고 실속 있게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재개발 언제나 관심이 많은 주제기는 합니다만 또 일반인들이 얻게 되는 정보들은 약간 한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오늘은 전문가는 대체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그 포인트들 짚어주신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방송으로만 얻을 수 있는 정보들 외에 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요. 본부장님, 이 자리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 방송 관련해가지고 관심 있으신 분들, 특히 투자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 1대1 저희 대면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영상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접수는 도와드리고 있고
물론 모든 분들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면 좋겠지만 워낙 문의 전화가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저희가 선착순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나 일정은 저희 유선으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도 시간 싸움이고 상담도 시간 싸움입니다.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계속 번호 나가고 있고요. 상단에도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번호 참고하셔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좀 부동산에 대한 공부들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재개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라고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문제는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들 저희가 참 많이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부터 해서 뭐 조합 설립, 사업 시행 인가까지 넘어야 할 절차들이 정말 산을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개발 사업에는 대체 어떤 절차들이 있는지 김세원 본부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재개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예 처음부터 보면요. 지금 재개발과 재건축 뭐 간단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같은 정비 기반 시설이 있는 경우는 이제 있으면 이제 재건축이고요. 없으면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빌라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개발이고 아파트를 허물어서 지으면 재건축인데 정확히는 주변의 상황을 보고 여건을 보고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과 달리 재개발은 이 구역 안의 집들의 면적이나 건축물이 무허가 건물인지 대지 지분이 얼마인지 여러 요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현금 청산이 되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재건축보다 재개발이 좀 더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각 건물마다 연식도 다르고 또 평가 금액도 물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정비 사업에 만족을 하셔서 동의를 수월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면서 아파트보다는 이렇게 상황이 좀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가라던가 무허가 건축물이라던가 종교시설이라던가 이렇게 풀어야 되는 숙제가 또 많습니다. 네, 이제 절차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구역이 지정이 되어야겠죠. 이 면적은 서울 기준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노후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동수 60%, 이거는 필수 항목이니까 무조건이고요. 아래 선택 항목 중에서 호수 밀도, 과속 필지, 접도율, 면적, 노후도 중에서 한 가지가 추가로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추진위원회 설립, 추진위원장이 나오는 시기죠. 해당 구역 안에 토지나 건물 소유자 50% 이상 동의로 뽑히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조합 설립이고요. 토지 등 소유자 동의율 75%, 면적은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보시는 재건축은 토지 등 소유자 70%, 동별 소유자 50% 이상이 되어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강제 조합원 또 임의 조합원이라고 써져 있는데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동의를 하지 않았지만 이 구역 안에 75% 이상의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은 내가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강제적으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추후에 탈퇴는 가능한 거고요. 현금 청산을 받으시면서 탈퇴를 하시면 되겠지만 이 사업 기간에 강제로 참여가 되기 때문에 강제 조합원이라고 써놨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을 할 때 동의를 하지 않으면 당초부터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총회를 하거나 모이는 자리에서 소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조합원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탈퇴를 하셨으니까 당연히 현금 청산 대상인 거고요. 다음으로 조합 설립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 사이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시공사 선정인데요. 조합에서 정한 입찰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참여한 시공사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총회를 통해서 투표를 통해 이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후보로 올라온 시공사들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비교표라는 걸 만드는데요. 주로 기재되는 내용으로는 분양가를 더 많이 받아주겠다. 미분양 시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 뭐 변제하겠다. 이주비를 더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이 조합에서 주로 관심 있는 물건들을 만들어서 표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하게 계약을 해도 공사기간 안에 계약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유들로 인해서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마감재나 건축자재 비용이 이제 올라간다든가 부득이한 사유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뭐 조합과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가 변경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또 이 시공사의 선정 시기가 2023년 7월부로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에
시공사 선정을 하던 게 조합 설립 이후로 변경이 됐습니다. 당겨진 이유는 사업의 원활한 절차 때문인데요. 시공사 선정을 빨리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단축됩니다. 시공사 선정도 정비 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뭐 어느 브랜드로 할 것이냐, 하이엔드를 유치할 것이냐, 평면도나 이렇게 조합원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데요. 일찍 정리하면 당연히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고요. 특히 요즘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신속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은 이제 속도전이 또 생명이기 때문에 시공사 같은 거는 바로 가급적이면 빨리 선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공사 선정을 하면서 잡음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잡음도 줄이고 투명성도 높이면서 속도 자체가 단축이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이 시공사가 신용을 가지고 이주비 대출이나 사업비 조달 같은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브랜드가 높은 인지도가 높은 이런 건설사를 조기에 확보해서 이 사업성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뭐 프리미엄 브랜드 적용이나 조합원 혜택 같은 거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겠죠. 다만 주의하실 점은 시공사를 너무 급하게 선정할 경우에는 특히 뭐 구체적인 설계비나 공사가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차기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추후에 공사비 증가나 시공사와 갈등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정해지면은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넘어갑니다. 뭐 우리 아파트를 이렇게 지을 겁니다라는 계획을 인허가 받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에 제가 정비 계획을 짜면서 전체 세대수나 뭐 몇 개 동 몇 개 층으로 할지 큰 틀을 짰다면 이 부분에서는 그보다 좀 더 심화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계획이 수립이 되는 겁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에는 허가받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여기 표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어찌됐든 정비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과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사이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 분양인데 이 단계에서 새 아파트 가격이 정해지고 조합원들이 분양 신청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들한테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이냐, 사업이 진행되는 변수에 따라서 계속 뭐 변동이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일반 분양가보다는 저렴합니다. 예전에는 뭐 헌집을 주고 새 아파트를 받더라도 돈을 돌려받는 일들이 있었어요. 뭐 환급금이라고는 하는데 요즘에 재건축한 아파트가 예전과 달리 이 층수가 이제 높기도 하고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 같은 여러 가지 규제들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 비교해서는 사업성이 약간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요즘같이 공급이 어려운 시기에 새 집을 미리 산다는 것에 주된 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네, 분양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같은 동, 같은 뭐 층 아파트니까 비교적 이견이 적을 수는 있지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나 노후도, 대지 지분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감정평가가 재건축에 비해서는 조금 더 걸립니다. 여기 보시는 추정 가액은 여기 이제 실제 거래가액이 30억이라고 해도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실 추정가액보다 중요한 건 권리가액인데 이 권리가액은 감정가 곱하기 비례율입니다. 비례율이라는 거는 정비 사업의 이제 사업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방식은 이렇게 되고 실거래가가 내 자산의 가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다만 특정 타입의 경쟁이 붙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A 타입 300세대밖에 없는데 조합원 500명이 지원을 했다. 이럴 때는 권리가액이 높은 순서대로 이제 끊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례로는 최근에 재개발 구역인데 아파트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뭐 한남 뉴타운 같은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서는 아파트가 아무래도 저층에 다가구나 다세대 이런 다가구보다는 권리가액이 높기 때문에 해당 구역 안에서 조합원 분양 시에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역에서는 아파트를 구역에 넣지 않으려고 하는 현장들도 간혹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권리가액, 분양가, 비례율을 가지고 적용하면 이런 계산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안에 있는 물건을 분석한다고 가정해 보자면 매매가 10억인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근데 매도인 측에서 프리미엄 7억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매매가가 17억이라는 게 아니고 이 매매가 기준 10억을 감정평가하면 3억이 나올 것 같으니 나머지 7억이 프리미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례율을 평균 100%로 잡으면 권리가액 또한 이렇게 3억이 되겠고요. 근데 조합원 분양가가 7억이다
하면은 여기서 차액인 4억을 더 내야 됩니다. 그럼 총 얼마를 내냐면 매매가 10억을 처음에 지불했고 4억을 지불했으니까 총 14억을 주고서 이제 집을 산 건데 14억 중에서 7억이 프리미엄이었고 7억이 조합원 분양가였다라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정산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누가 얼마를 내고 얼마를 받고 이제 재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일반 분양가도 결정이 나서 수익을 따져보게 되는 시기거든요. 사실 조합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점은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하게 되면 조합이 설립을 하게 되면 조합 설립 시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이제 금지가 됩니다. 근데 재개발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 안 되게 되는데 재건축에 비하면 재개발이 지위 양도가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은 세법상 입주권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한때는 입주권이 주택수와 포함이 안 되는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뭐 입주권 전환되는 시점 관리처분 계획 인가부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이주 및 철거가 남았습니다. 예전으로는 이 시기가 되면 우르르 집을 나가서 한 번에 이제 집을 구하면 주변의 임대차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관에서는 시기적으로 조절해서 나누는 일도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시기에 이 구역 안에 있는 집들이 이제 비우게 되는 거고 집을 비우고 나면 멸실을 하겠죠. 말 그대로 건물이 없어지고 내 지분만큼 내 땅이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택이 없어지니까 주택분 종부세가 안 나오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재산사유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그 전에 멸실이 돼서 집이 없어진다면 나는 내 아파트에 대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실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1년치 종부세를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세금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체크를 할 점은 지금 현행법상으로 2주택 시 8%를 납부를 하시잖아요. 지금 집이 건축물이 멸실된 상태로는 토지만 있는 거기 때문에 주택분 중과세율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4.6%를 내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준공이 될 때 건물분에 대한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기는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때는 이 건물은 남의 걸 산 게 아니고 우리 조합이 지은 최초의 집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2.8%의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건축의 삽을 뜹니다. 통상 이 시기에 일반 분양을 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제 이 시점은 재건축의 경우에서는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이 있는데 준공 시점부터 10년이거나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의 상승분 이 둘 중에 짧은 거를 따져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얼마 이상이다 하면은 분담금을 걷는 제도입니다. 네, 이제 최종 단계인데요. 이거를 땅 정리한다고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게 각 대지를 모아서 하나의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다 나눠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이 이전 고시 단계라고 하는데 마지막이지만 마냥 또 쉽지는 않습니다. 만약 2단계로 와서 소송이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 소송이 해결될 때까지 이전 고시도 못하고 미등기 아파트로 남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실제 사례로는 마포구에 작년에 9년 동안 미등기 상태였다가 25년도에 해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는데 절차가 굉장히 많죠. 물론 부동산의 입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특히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들은 주민들 간의 의견 합치 그리고 비례율 그리고 위치 순서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타임라인을 한번 좀 따라가 봤는데요. 아유, 복잡하죠. 그래도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다시 보기 하면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본부장님 그런데 지금 뭐 이야기 중에도 나왔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또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많이 달려왔는데 세금에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부분들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준비는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이렇게 크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제가 다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방송에서 말씀드릴 만큼 드리고 나머지는 전화 문의드리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세미나 드리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먼저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여기서 주택수를 따지는 것도 다 전부 달라요. 세부적으로 오늘 일일이 공부해 보는 거는 또 어렵고 오늘 방송에서는 큰 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정부는 올해 시장 안정을 위해서 보유세 강화나 거래세 조정 같은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다주택자의 매물 유도를 위해서 보유세는 늘리되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부담 낮추는 방향으로
올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에서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요즘에 세금 관련 문의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도 같은 맥락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래세는 취득 단계에서 이제 거래가 되는 이제 취득세를 말하는 겁니다.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중부세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거래세라고 생각하는 양도세는 사실은 소득세예요. 양도소득세. 거래 후에 남은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리고 종합소득세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양도세는 아니지만 증여의 경우는 뭐 주택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일단 표처럼 제가 한 파트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벌써 이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취득세율입니다. 정확히는 주택의 취득세율인데 그러니까 주택도 아닌 것도 취득세를 내셔야겠죠. 뭐 땅도 있고 차도 있고 골프 회원권이나 이런 것도 다 그런데 보통은 집은 땅과 건물의 한 세트라서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한 번에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건축 경우에서는 멸실되는 경우에는 집이 없고 부속 토지만 남아 있으면 또 다른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세율과는 또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집을 살 때는 주택을 살 때는 이 요율에 맞춰서 취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표 왼쪽을 보시면 뭐 가격도 있지만 성격도 있습니다. 유상 매매, 돈을 주고 내가 내는 취득세율이 있고 또 원시 취득, 내가 지은 거를 뭐 쉽게 말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또 상속, 또 누군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물려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또 다르고 내가 또 누군가로부터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 거기에 대한 취득세율이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게 되겠습니다. 이 세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뭐 과세표준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하는데 이 세금을 계산하는 베이스가 되는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과세표준이 나의 세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이 취득세는 과세표준을 따지는 게 되게 간단해요. 내가 물건을 산, 내가 이 부동산을 산 그 가격 자체가 과세표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거래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증여를 받거나 하게 되면은 물건을 받았는데 이걸 얼마를 받은 걸로 칠 거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때는 뭐 시가 안정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하면은 실제로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로 칠 것이냐는 단지 내의 실거래가는 유사 매매사례 감정평가 같은 방식으로 책정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세율은 이렇게 달라지는데요. 원래는 이 구간별로 끊어서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얼마까지는 몇 퍼센트 이렇게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는 비례세율이라고 해서 이렇게 따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택 취득가가 8억이다. 그러면 19년도까지만 해도 구간별로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 가격에 맞춰서 좀 더 세밀하게 2%에서 3% 사이라고 책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으로는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채를 사게 되는 경우는 일종의 페널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중과세, 말 그대로 무겁게 가세한다는 거죠. 앞에 봤던 표에 이 표에 플러스로 추가적으로 세율을 얹게 되는 거고요. 이것 또한 지역마다 다릅니다.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이런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부동산에서는 뭐 투기 과열 지구도 있고 투기 지역도 있고 이건 청약할 때 이제 되는 경우이고요. 지금 이 세금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비조정 대상 지역이냐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세원 본부장님, 요 지금 강의만 들어도 성격 아시겠죠? 굉장히 꼼꼼하게 자료들 엄청 많이 챙겨 오셨거든요. 그걸 줄였는데도 지금 워낙에 좀 복잡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상담 자리에 오시면 더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는데 본부장님 상담 자리 한 번만 다시 소개해 주세요. 네, 뭐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준비한 만큼 제가 방송을 다 못했는데 지금 1대1 대면 상담을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에 지금 나가고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접수는 다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모든 분들을 다 상담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문의 전화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세한 위치나 뭐 이제 일정 같은 거 유선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02-2638-3967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계속해서 누리시길 바라고요. 부동산 가이드는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